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00명대, 엿새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선 방역 패스와 관련된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방역 패스가 없어도 갈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스터디 카페, 보습학원, 박물관, 도서관, 영화관, 공연장까지 6종의 전국 13만 5천 곳 정도입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지난주 서울만 효력이 정지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오늘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죠. 코로나19의 종식과 일상으로의 회복,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갈등도 있고 논란도 있지만 목표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겠죠. 답답하고 번거로운 코로나19 시대에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월 1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마련되어 있는 채팅창에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으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것. K푸드 수출의 신데렐라로 혜성같이 등장했죠. 지난해 이것 수출액은 자그마치 760억 원. 10여 년 사이 10배도 넘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죠? 한 입만 먹어보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빵에 발라먹는 잼의 재료로도 아주 인기가 많고요. 주스를 만들 때,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 때도 자주 사용되는 단골 재료입니다. 푸르른 우리 위로 커다란 스트로베리 아이유의 달콤한 노래, 스트로베리 문에서 노래하듯이 향도 달콤, 맛도 달콤한 이것은 비타민C가 풍부해 황산화 작용도 뛰어난데요. 빨간 과육에 C가 콕콕 박혀있죠. 붉은 과실의 선두주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갑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수산 부문의 대표적인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농협과 수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국회 차원에서 농협과 수협 중앙회장 임기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이달 12일까지 벌써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두 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고요. 두 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달 법률 개정안의 공통점은 현행 단임제로 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임기 그리고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찬반이 첨예하게 갈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먼저 농협법 개정안인데요. 지난해 12월 27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고쳐서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것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요. 또 올 들어 지난 12일에는 김성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임에 더해서 비상임으로 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의 지위를 상임으로 하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수협법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갑 의원이 지난 12일에는 현행 단임제로 되어 있는 수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차례에 걸쳐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이에 앞서서 5일에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차에 걸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의 골자의 수협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철현 의원의 개정안 그리고 윤재갑 의원의 개정안은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연임 가능에 더해서 들어갈 내용이라면 조합원 직선제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수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게 주철현 의원의 안이고요. 이렇게 직접 선출된 중앙회장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을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협중앙회장의 선거일과 일선 수협조합장들의 선거일이 다른데요. 조합장 선거일에 맞춰서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농협과 수협중앙회에선 그간에도 이제 회장 연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에선 이걸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은 같은 내용의 상황들이 2018년도 4분기 정도에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중앙회장 연임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발의가 됐고 법률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렸었는데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 측에서는 연임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었고 정부 쪽에서는 연임을 제한하는 게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경제사업 분리 이게 다 추진되지 않았었다는 점, 그리고 또 수협중앙회는 투입된 공적 자금의 배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의 관리도 필요하다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네, 18년 4분기와 또 지금의 상황 뭔가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일단 농협의 경우에는 이미 그 성과를 따지기는 좀 앞서서 경제사업도 이제 분리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네. 수협중앙회도 더해서 원래 남아있는 공적 자금 이걸 모두 갖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협동조합인 농수협의 운영에 관여하기가 이제 좀 마땅치 않아 보이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특히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에는 이미 회장을 포함한 300명 정도가 중앙회장 선출을 하던 것을 전체 조합장 직선제로 지금 전환해 놓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바뀔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또 다른 점을 하나 보자면 이제 시각이 조합원들이 스스로를 돕기 위해서 모인 자생적 단체에 정부가 좀 관여하는 게 옳은 것이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협은 벌써 자산 규모가 610조 원 정도 되고요. 수협 경우도 자산 규모가 16조 원에 달하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회장이 연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과 함께요. 농협 수협할 것 없이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들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이 올바르냐 하는 것, 이런 지적도 한편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물론 이제 중앙회들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이제 구성됐다는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회장이 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실제 조합원과 조합원에게 이득을 줄 것이냐, 그리고 네. 중앙회장들이 초선 후반기가 되면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등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발의된 법안이 만약에 실제 개정이 된다면 연임 허용은 현직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농협법 개정안과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재갑 의원의 안에 따르면요. 농협중앙회장 그리고 수협중앙회장은 개정법 시행 당시에 재임 중인 회장에도 연임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연임을 허용하면서 비상임을 상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안을 낸 김성남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 그리고 조합원 직선제와 함께 연임 허용안을 내놓은 주철현 의원의 수협법 개정안에는 현직에 대해서는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2018년 말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농협과 수협을 다루는 법률이 일단 다르기 때문에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법 개정안대로 그리고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법 개정안대로 상임위 그리고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상임위 차원에서 한꺼번에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국회와 농수협 쪽에서는 창선 쪽에 정부는 아마도 반대 쪽에서 스탠스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봅니다. 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오늘도 텃밭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오늘 눈이 좀 쌓여 있었는데 오시는 길이 어떠셨어요? 네, 잘 치워서 길은 괜찮은데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좀 덜 왔네요. 이번 눈은 좀 뭉치는 눈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흩어지는 눈이었는데 오늘도 무척 춥습니다. 참 우리 4368님도 오늘 아침 정말 춥네요. 장갑 끼고 일해도 손이 시립니다 이러셨는데 자 이제 진짜 한겨울이고 어제 눈이 조금 오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조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데 농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월 전후에 내리는 눈이 이렇게 풍년을 접친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눈이 좀 적어서 좀 더 많이 왔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네. 보통 이제 설에는 눈이 많이 내려야 풍년이 들고 정월 대보름은 또 맑아야 보름달을 볼 수 있어야 이렇게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설 연휴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는 교통의 어려움을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좀 농사 짓는 마음에서는 눈이 좀 기다려집니다. 예. 진짜 명절이 이제 곧 코앞인데 이맘때쯤엔 진짜 고향 생각도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기네요. 네. 작년 귀농 귀촌 인구가 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하려고 귀농한 분들은 그중에서도 3.5%밖에 없다고 해요. 대부분이 귀촌 인구에 해당하는데요. 네. 지방 출신 베이비 부모 4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또 상당수는 귀향을 꿈꾸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가서 지방 인구 절벽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네. 꼭 이제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건데 네. 귀농 귀촌을 하면 혜택들도 꽤 있죠. 네, 귀농 인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어서 귀촌 인구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한 듯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은 귀촌을 하셨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이렇게 내려가시는 걸 보았습니다. 고령화 사회니까. 네, 예. 농촌이라고 해서 농업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양한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방정부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이제는 인생을 2번 2막을 준비해야 하니까 자격증 하나 마련해서 고향에 가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겠네요. 자,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퇴비, 액비, 퇴비차에 대한 얘기 나눴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축산분뇨 처리가 대부분 퇴비로 이어지고 있어서 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퇴비로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은 퇴비나 가축사료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대개 20에서 40% 정도밖에 재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텃밭 농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50만 명에 육박해서 전업농부 인구하고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네요. 이분들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생활 주변에서 나오는 유기물 자원들을 재활용해서 퇴비로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버려지는 것들이 많이 아까워 보이시겠네요. 이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알고 계시니까 250만의 힘으로 진짜 많이 재활용을 해서 이제 환경도 보호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퇴비는 작물을 심기 전에 밑거름으로 가장 먼저 활용이 됩니다. 네. 보통은 밭 전체에 고루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서 퇴비와 흙을 고루 이렇게 섞어줍니다. 퇴비의 그 냄새를 맡아서 완숙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합니다. 향긋한 흙 냄새가 나면 완숙된 것이지만 매캐하고 이렇게 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자극성 냄새가 나면 미숙퇴비입니다. 맞아요. 많이 여러 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 양에 대한 그 답변도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퇴비의 양 어느 정도 쓰면 좋을까요? 고구마나 콩과 참깨, 들깨 같은 작물들은 비교적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들이라 덜 뿌려야 되고요. 감자라든지 고추라든지 엽채류 같은 경우는 비교적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섞이는 흙에 전체 부피에 가는 깊이까지 따져서 부피를 따져서 5% 기준으로 더하거나 덜하는 작업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준이 5%. 네. 네. 고추 농사와 같이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의 경우는 평당 10kg 정도를 뿌립니다. 그리고 고구마와 같은 거름을 덜 필요로 하는 작물들은 그 양의 절반 정도를 뿌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밭 전체에 뿌리는 경우에는 거름이 고랑에도 들어가고 작물에 뿌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서 풀을 키우기도 하죠. 그렇겠죠. 일단 밑거름으로 쓰는 경우를 알아보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을까요? 우리 선조들은 거름이 아까워서 작물을 심을 자리에만 거름을 줬다고 합니다. 귀했군요. 모자랐군요. 네. 구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밭 주변 공한지에 호박을 심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심을 자리를 넓게 파고 파낸 흙과 거름을 고루 섞어서 구덩이를 다시 채운 다음에 그 위에 씨앗이나 모종을 심는 방법입니다. 네. 요새도 이제 호박 심을 땐 쓰는 이 예전 방식인데 관련해서 소개된 기록이 있을까요? 네. 지금의 당진시로 지금 조선시대로 치면 면천 군수를 지냈던 우리가 잘 아는 연암 박지원이 쓴 관홍소초라고 하는 농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작물을 심고 나서 새싹이 돋게 되면 모종을 심은 경우에는 모종잎에서 다시 새로운 잎이 돋았을 때 이때를 농부들은 이 작물이 이제 땅 냄새를 맡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웃거름을 주게 됩니다. 봄 농사에서는 날씨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한 3주에 한 번씩 웃거름을 주게 되고요. 가을 농사에서는 날씨가 점점 추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초기 성장을 위해서 2주에 한 번씩은 줘야 됩니다. 웃거름을 주는 방법은 작물의 잎이 들이우는 그늘을 따라서 홈을 판 다음에요. 한두 줌의 거름을 흙에 넣고 주변의 흙으로 덮어줍니다. 이렇게 덮어주는 이유는 비가 왔을 때 쓸려가지도 않고 또 이제 흙이 거름 성분을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웃거름은 한꺼번에 수확하는 엽채류의 경우에는 수확을 앞둔 한 달 전에는 웃거름 주기를 중단합니다. 엽채류는 한 달 전에 중단. 네. 거름을 작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잎에서 이렇게 임시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수확 전까지 바로 전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웃거름을 하게 되면 맛도 떨어지고 또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이렇게 작물에 남게 됩니다. 일단 맛이 떨어진다니까 그걸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야겠네요. 네. 채소 구입할 때 참고할 부분이네요. 네. 여러분이 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도 겉잎까지 푸른 것을 보고 이렇게 싱싱하다고 구입하시는데 좋지 않은 소비 습관입니다. 예. 겉잎은 노랗게 시들어 있는 것이 마지막에 웃거름을 중단한 건강한 농산물입니다. 요즘은 겉잎을 다 벗겨서 이렇게
벗겨내고 팔아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긴 하지만 농사를 하다 보면 어떤 작물이 이 몸에 좋은 작물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고 다음 주에도 어떤 주제를 가져오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좀 이제 소화해 주시죠. 3859님, 노지 텃밭에 심어놓은 농작물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만지면 부스러질 정도인데 물을 따로 줘야 하는지 그냥 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네, 월동기에는 사실은 이제 밭에서 얘가 동해를 입어서 일부 이렇게 바스라질 정도로 이렇게 마르거든요. 근데 주요하게 이제 이 이듬해 봄에 다시 잎을 돋을 그 생장점들은 아주 곱게 이렇게 그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네. 따로 관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믿어야 되는데. 대신에 눈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연적인 습도 그 내리는 눈 정도로 해소가 될 거라고 믿고 좀 기다리셔야겠어요. 자, 조영수님, 지난해 오이 심고 줄기 타고 올라가게 산발도 해줬는데 오이가 마르거나 무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궁금합니다라고 물어보셨어요. 오이와 같은 그 박과작물들의 특징은 뿌리가 굉장히 얕아서 거의 지표를 이렇게 덮는 형태로 있습니다. 얕게 넓게. 예. 그래서 뿌리들이 굉장히 건조한 그 지경에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뿌리 주변을 굉장히 뭐 두툼하게 이렇게 낙엽이라든지 이런 거 덮어준다든지 습기를 유지해 주는 것이 오이를 좀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증발하지 않게 해야겠어요.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이니까. 무르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무르는 건 아마 이제 그 뿌리가 물에 차서 너무 이제 그 숨을 못 쉬는 그런 지경에 빠졌을 때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예민하군요. 잘 맞춰줘야겠습니다. 오이가 제일 힘든 작물입니다. 네. 4232님, 액비 제조할 때 이제 낙엽 밑에 부엽토를 넣게 되면 2, 3일 정도 후면 거품이 발생을 하는데 부엽토에 있는 미생물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네, 부엽토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부엽토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게 하긴 하는데요. 네. 아무튼 부엽토에는 자연 상태에서 생긴 다양한 미생물들이 많이 그 낙엽을 분해하기 위해서 존재하게 되죠. 대개는 이제 방성균이라고 해서 바실러스균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엽토는 호기성 상태에 공기로 산소로 호흡하는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부엽토를 넣어서 액비를 만들 경우에는 주로 그 공기를 불어넣는 펌프를 가동을 해 주시는 게 이 미생물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자, 끝으로 김옥주님, 양파가 봄이 되면 뿌리가 올라와서 다시 눌러야 하는데 이게 심는 것보다도 더 힘드네요. 미리 막을 방법은 없나요? 깊이 심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서리발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보면 이제 날이 풀리면서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면 이제 서리발이 생기게 되죠. 이때는 좀 우리 보리밟기 하듯이 촘촘하게 이렇게 밟아 나가시면 돼요. 밟아 나가셔서 이게 들뜬 뿌리가 이렇게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좀 밟아 나가신다면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눌러 심는 것보다는 좀 편리한 방법이고요.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 생장점들이 다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올라온 게 보이면 꾹꾹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양필라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특히 좋은 척추 윗부분, 경추, 흉추 스트레칭을 함께 해보실까요? 머리 무게를 이용한 간단한 동작입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앞쪽 아래로 떨어뜨려 주세요. 이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머리를 앞쪽 아래로 점점 더 떨어뜨리면서 척추 윗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주세요. 이때 배꼽 뒤쪽인 허리가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호흡 바깥쪽으로 내쉬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천천히 흉추와 머리를 들어 올리며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능하시면 5회씩 반복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전쟁은 한 나라의 가장 큰 일로서 사람이 죽고 사는 땅이 될 수도 있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것이니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살펴서 결정하여야 한다. 동양의 병법서 손자병법을 펴면 첫 장 첫 구절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은 최고의 승리라고 할 수 없으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다. 백전백승 비선지 선자야요. 부전이 구린지병 차지위 선지 선자야라. 역시 손자병법에서 강조하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승리, 부전승을 강조한 구절입니다. 전쟁을 겪어보거나 참여했던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온전하게 이기는 온전전자 이길 승자 전승을 강조한 것이죠. 생존이 절박했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잘 나가던 군사 강국이었던 조나라가 진나라의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패해 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전쟁을 그저 병법소로만 익혔던 조괄이라는 젊은 장군이 전쟁을 쉽게 보고 40만 명을 이끌고 참전했다가 결국 진나라에게 패하여 조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조나라 명장 조사의 아들이었던 조괄은 전쟁 영웅 명문가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하였고 종이 위에 쓰여있는 병법만 달달 외우며 전쟁에 있어서는 최고임을 자부하였습니다. 일명 지상담병의 철부지 장수였던 것이죠. 지상담병, 종이 지자의 윗상자, 이야기할 담자의 군대병자, 지상담병, 종이 위에 쓰인 병법만 달달 외우고 전쟁에 나섰다가 전쟁에서 패하여 병사들을 몰살시키고 나라까지 망하게 했다는 사자성어입니다. 한때 잘 나가던 군사 강국 조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현실감 없는, 전혀 경험 없는 지상담병의 철부지 2세 장군의 잘못된 병정놀이, 또 그를 기용했던 조나라 왕 모두의 책임입니다. 전쟁은 감정적으로 결정해서도 안 되고 어느 집단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벌어져서도 안 됩니다.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사가 걸려있는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략적인 승리를 통해 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병법서에서 강조하는 승리의 전략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도 추위가 이어집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한파경보, 그 밖에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 영하 9도, 철원 영하 15도, 대전 영하 8도 등 전국이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찬바람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0도, 대전 3도, 광주 5도에 머뭅니다. 어제는 흐리고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한데요. 서울 등 수도권 또 동쪽 지방엔 며칠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에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859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300여 명 정도 줄면서 엿새 만에 3,0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다만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된 확진자 수에 비하면 85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지난주 오미크론 변이 검출 비율이 26.7%까지 올라갔는데 이 검출 비율은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시에서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올해만 5천 명으로 경기도 확진자 5명 중 1명이 평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이 주한미군과 군무원 그리고 그 가족이고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579명으로 54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이 중증 병상 가동률은 전국 32.3%고요. 사망자는 23명이 나왔습니다. 네. 정부가 방역 패스 방침을 일부 변경했죠? 네, 정부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 패스를 오늘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원 판결로 혼선이 우려되자 모두 해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요. 다만 백화점 마트 내부의 식당과 카페는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고 또 관악기, 노래, 연기 같은 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분야의 학원들은 방역 패스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2세에서 18세의 경우 전체 확진자 중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방역 패스 적용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학원 등 학습시설은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어제 공식 사과했죠? 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총책임자인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사고 엿새 만인 어제 공개 사과했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고요.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현재 건설 중인 현장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분양받은 사람들의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사태 해결을 책임지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몽규 회장은 그룹 회장직과 대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난 것이 큰 의미도 없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전에 발생해서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만 이 현대산업개발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말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역술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네, 세계일보는 어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와 가까운 무속인이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세계일보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각별해 보이는 데다가 위세가 본부장 이상이어서 실세로 불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전모 씨가 김건희 씨 소개로 윤석열 후보와 만났으며 조직과 직함을 넘어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선대위에서 결정된 일정이나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뒤집어서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인사는 고문으로 임명된 적이 없고 무속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전모 씨는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면서 해당 인사가 전국 네트워크위원회에 몇 번 드나든 바는 있으나 이 선대본부 일정, 메시지, 인사 등과 관련해서 개입할 만한 여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이후 이 전모 씨가 조계종으로부터 소속 승려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과거 소를 제물로 바친 행사를 주관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도 있었습니다. 또 세계일보는 전모 씨가 윤석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어깨를 툭 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보도했고, 이 전모 씨 가족들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소속돼 있다고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네. 대장동 관련 재판에 사업 실무자가 출석해서 증언했다고요? 네, 대장동 의혹 재판에 처음으로 증인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한모 팀장이었는데요. 한모 팀장은 지난 2013년 민간 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사업 제안을 받고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미용 변호사가 있는 전략개발팀이 실무진을 건너뛰고 성남시청과 사업 논의를 했던 것에 대해 실무진 입장에서 안 좋게 봤다라고 진술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재명 시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해왔던 이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정진상 부실장은 황무선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활동을 재개했네요. 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어제 집거를 마치고 대선 레이스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지난 12일 돌연 일정을 중단한 뒤 숙고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인데요. 심상정 후보는 어제 비공개 일정으로 그제였죠. 비공개 일정으로 광주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가 실종자 가족을 만난 데 이어서 어제 오전에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마련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대선에서 국민들께 이 심상정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모든 걸 쏟아부었으나 그 과정에서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다라며 사과도 했습니다. 네. 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했어요. 네, 북한이 어제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것으로 보이고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총 2발을 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고요. 지난 5일 새해 첫 무력 시위를 시작으로 벌써 4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는데요.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그 배경과 파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34년 동안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한 밥퍼 운동, 이게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네, 30년 넘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온 이 밥퍼 나눔운동본부가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밥퍼 운동은 지난 34년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점심을 제공해왔는데요. 지난 1998년 최일도 목사가 빈민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시작된 이 무료 급식 사업입니다. 서울시도 2009년 시 소유의 땅에 가건물을 지어주고 사업을 지원해왔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이 서울시가 최일도 목사를 불법 증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 고독사 방지 등 사업을 확대하고 수용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기존 가건물 양 옆으로 건물을 늘리는 공사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건데요. 특히 인근의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서 입주를 앞두고 이 노숙자가 보이는 혐오시설을 없애달라라는 민원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일도 목사는 항의 표시로 열흘간 단식 기도를 했는데요. 이 서울시가 트집을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만간 이 최 목사를 만나서 건물 전체를 시 소유로 합법화한 다음 이 바퍼 사업에 제공하는 등 이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8227님 새넘기 정답 보내주시면서 창문을 여니까 바깥 공기가 많이 찹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넘기 정답으로 체리, 사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잼 생각하니까 틀린 답 같지는 않은데 사실 오답입니다.